2025년? 2025년 자 2월 3일 월요일입니다. 돌아온 히든볼 송영주의 섹스라이프. 렛츠고! 자 영정 촬영과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세트를 바꿔서 오늘 첫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제가 영정한테 너무 관심이 없었던 건지 이전에 형님 그 결혼 반지 계속 끼고 다니지 않으시지 않았나요? 아, 네. 안 끼고 다녔어요. 그렇죠, 맞죠? 네. 갑자기 반지가 띵 하고 보이는 거야. 네. 결혼 반지를 끼기 시작했습니다. 왜죠? 아, 혹시 안 끼면 아니요. 끝나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예. 첫 번째는 아프고 나서 역시 내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게 다행스럽다. 형수님이 있는 게 네, 예. 제 뒷바지를 다 해줬으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반지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우리에겐 결혼 반지가 있다. 아. 네, 이걸 한번 또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추가 반지 구매를 막기 위한 착용이군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진짜 없어 보인다. 없긴 한데 더 없어 보이잖아. 네. 근데 형수가 결혼 반지는 결혼 반지대로 두고, 아니 왜냐면 이거는 진짜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쵸. 결혼 반지는 결혼 반지대로 두고 이제 우리의 사랑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의미에서 그치. 반지를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면 안 좋습니다. 왜안 좋죠? 뭐 하나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면 다 네. 사줘야 돼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지금 찬우가 하는 얘기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죠. 전 당연히 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랑의 재확인. 그렇죠. 네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렇죠. 특히나 또 네. 그랬으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형도 얘기하셨잖아요. 형수님이 너무 잘 돌봐주셨다. 그런데도 이제 새로운 반지는 없다. 네, 네. 새로운 반지는 없고 물질적인 확인보다는 육체적인 확인. 이런 걸 원한다. 그렇군요. 육체적인 확인이요? 네, 뭔가 좀 오. 피지컬적인 확인? 아하. 네, 그러면서 사랑이 더 돈독해지는. 뜨거웠나요? 네? 뜨거웠나요? 아닙니다. 제가 혈압이 올라가면 안 돼서 육체적인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전에 SBL,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보면 전신은 SL이었는데 그쵸. 그걸 잠깐 SBL로 갔다 다시 이제 네. 원래 회귀를 한 거기 때문에 SBL 때는 이제 한 경기씩을 찝어서 쭉 리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거보다는 메인 경기들이나 이슈 있었던 경기들을 좀 빠르게 탁탁탁 치고 가고 또 경기 외 이슈들을 네. 정리를 해보는 그런 느낌으로 가보면 좋지 않을까. 자, 그래서 경기 이슈별로 체크를 할 거 오늘 4경기를 볼 텐데 세리아는 역시 밀라노 더비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약간 인테르가 억까. 그러나 어쨌든 승점을 챙기긴 했다. 지지 않았다. 네, 요 경기 이제 볼 거고. 그 경기는 졌어야죠. 하늘이 인테리어를 버린 경기인데 예. 마지막 순간에 골이 들어가면서 1대1이 됐어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늘이 버렸어. 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극복한 극복했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어제 라이브를 하는 동안에 이제 시간이 약간 겹쳐가지고 그 실점을 하자마자 주원 형이 그 찬우 형 라이브에 들어가가지고 형 저는 뭐 둠프리스를 믿습니다. 네. 뭐 그런 이제 도발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어쨌든 무승부를 했고 그 다음에 네네. 유배 경기도 한번 체크를 할 거고요. 네. 라리가는 레알 마드리드가 패배를 했는데 그냥 이제 패배한 거뿐만이 아니라 류디거가 부상을 당했어요. 맞아요. 네. 그 이슈로 좀 체크를 해봐야 돼. 왜냐하면 이제 레알이 맨시티랑 챔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여기 좀 난관이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제 시메온의 500경기째 네. 원 클럽으로 여기에다가 또 바르셀로나도 어쨌든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 얘기도 살짝 묻혀서 경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밀라노 더비를 봐야죠. 네. 굉장히 어려움 끝에 무승부를 했는데 이게 골대도 많이 맞고 네. 골 취소도 많이 되고 3골 넣었나? 근데 3골이 취소됐나? 그래요. 네. 골대도 3번 맞췄나 그러고. 이게 네. 어떻게 된 건가요? 3골대. 3골대. 네, 3골 취소. 3골 취소. 네. 그렇게 3-3을 정립하니까 한 골이 나왔다. 진짜. 골 취소 3번에 골대 3번이면 한 골을 네. 바꿔주나 봐요. 와, 이거 진짜 경기 자체는 사실 밀란이 굉장히 잘했거든요. 네. 밀란이 잘했어요. 준비 잘했고 그 밀란이 이제 그 포파나가 유스프 포파나가 못 나오는 상황, 이날 경고 누적으로 이제 못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들 구성을 어떻게 하냐가 이제 콘세이사 감독 입장에 좀 중요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원래는 보통은 이제 4-2-3-1 형태로 해서 투미드 그다음 그 앞에 공미를 세우는 걸 많이 썼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이제 3미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베나세르 선수를 선발로 세우고 좌우에 이제 그 레인더스하고 이제 무사를 네. 이제 세워가지고 이렇게 경기를 펼쳤는데 잘했어요. 그 레인더스도 그렇고 이제 무사도 그렇고 둘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성향이 더 강한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로 하여금 최대한 좀 자제시키는 역할을 했고 특히 무사 같은 애들은 얘가 그 직전 경기 디나모 자그레브를 네. 할 때 정말 같이 퇴장당해가지고 네, 네, 그 경기 네. 졌거든 밀란이. 그래서 16강 직행할 수 있었는데 못했단 말이야 그게. 근데 그거를 속죄의 그 경기인지 몰라도 얘가 맡은 역할이 되게 어려운 역할이었어. 왜냐하면
일단 우측 메잘라로 나온 상황에서 우측 윙어 쪽으로 공격을 해서 범위를 좀 넓게 가져가는 공격 형태를 가졌어야 되고 대신에 자기가 그런 대신에 워커는 그냥 뒤에서 그냥 대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플래식을 배치는 여기 됐지만 플래식을 네. 가운데로 밀어넣어서 이제 공격 작업을 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얘가 수비도 엄청 많이 해서 도와줘야 되고 공격할 때는 자기가 윙어처럼 밖에 나가서 이제 도와줘야 되고 이런 걸 하는 역할이어서 되게 어려웠는데 이걸 잘 수행을 했습니다. 이 덕분에 사실 인테르는 왼쪽 공격이 세거든요. 디마르코 있고 그 뒤에 바스토니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주로 이제 위협적인 크로스나 패스들이 많이 나가는 편인데 이게 워커가 뒤에서 그냥 버티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됐었고 레인더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걸 일단 무조건 공격 작업할 때 내가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일단은 자제하고 기다리다가 아 이 타이밍이다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사실 레인더스 선수가 되게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뭐 사실 3개 골대다 골치도 3개면 네. 인텔 입장에서 진짜 우리가 요즘 쓰는 표현으로 억가긴 하지만 밀란도 준비를 잘하긴 했다. 밀란이 잘했죠. 잘했다. 아, 잘한 거는 맞아요. 그건 솔직히 이게 사실 이날 경기에서 인텔은 이제 차라울루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해서 처음으로 이제 나온 경기였었는데 역시 선발은 좀 무리였다. 이 경기를 너무 오래 쉬었기 때문에 바로 선발로 나와서 좋은 활약을 펼치기엔 좀 무리였었는데 실제로 그게 좀 나오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키타리안 같은 거는 미키엠은 이제 이 형은 이제 주중에 2경기 못 뛰어. 힘들죠. 내가 보니까 모나코 경기 때 인테르가 주전을 다 때려박았거든. 네. 왜냐 그걸 이기면은 바로 이제 16강 직행을 하는 거니까 예상과는 다르게 다 주전을 다 때려박았어요. 근데 경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모나코 경기는 너무 쉽게 풀렸지. 초반부터 그냥 한 골 넣고 그다음 퇴장 당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경기가 너무 쉽게 풀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전들이 조금 마음은 편하긴 했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주중 경기 여파가 이 경기 그대로 와서 미드필더진이 사실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웠어. 그래서 경기가 원래 인테르는 리그 내 가장 강한 미드필더진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를 잘하는 건데 그 미드필드진이 이제 상대 미드필드랑 비교해서도 좀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경기가 좀 됐던 것 같고 그다음 밀란이 수비를 잘했습니다. 잘했으니까. 일단 밀란이 뭐 미들블럭을 먼저 구축하든 아니면 로블럭을 구축하든 상관없이 네.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조직을 빠르게 잘 정비를 해가지고 버티고 있다 보니까 인테르 선수들 입장에서는 원래는 상당히 좌우 전환도 빨리 하면서 잘 공을 돌리고 기회다 싶으면 틈을 봐서 이제 앞쪽으로 전진 박스 안쪽으로 이제 스루패스 집어넣는 것도 상당히 잘하는 팀인데 그걸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 취소 3개가 나온 게 보면은 옵사이드를 전반전에 2개가 2번 걸렸는데 디마크랑 라우타로. 타이밍이 다 늦어. 이거는 타이밍, 선수가 들어가면 타이밍 딱 맞춰서 들어가면은 네. 받아서 이제 골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넣긴 했는데 타이밍이 다 늦으니까 이거를 다 옵사이드 때문에 이제 득점 취소가 됐는데 생각해보면 왜 타이밍이 늦었을까? 물론 컨디션 안 좋은 것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는 일단 밀란 선수들이 이제 침착하게 잘 서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공이 이제 어쨌든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박스 근처에서 이제 공격수들이 잡았을 때는 밀란 수비수들 센터백들의 집중력이 되게 좋았습니다. 토모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파블로비치도 마찬가지고 토모리는 이 선수는 어쨌든 간에 빠른 선수고 그다음에 민첩성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 라우타로 같은 선수하고 붙였을 때는 효과가 있어. 라우타로가 상성이 좀 안 좋구나. 그렇게 빠른 선수는 아니기 그죠? 때문에 빠르거나 민첩하거나 이건 아니기 때문에 토모리 같은 선수 붙여놓으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그다음에 튀람이랑은 이제 파블로비치가 많이 붙었는데 파블로비치가 덩치가 큰 수비수다 보니까 튀람이 사실 이번 시즌 제일 좋아진 게 몸으로 버티면서 밀고 들어가는 건데 이게 좀 많이 막혔어요. 물론 파블로비치는 사실 후반전 들어와서는 좀 큰 실수를 한 거죠. 네. 그거는 사실 이게 사실 이 경기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장면인데 튀람이 이제 마침 역습 카운터 상황이 나와가지고 공 잡고 이제 몰러 가서 박스 진입하자마자 걸려 넘어졌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봤을 때 파블로비치가 이제 쫓아가다가 파블로비치를 제껴내고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테오가 태클해서 이제 그 공으로 저는 처음에 봤을 때 테오 태클이 들어갔는데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야 저것 때문에 넘어졌나는데 느린 장면을 다시 보니까 파블로비치가 뒤에서 쳤어. 이거를 근데 심판이 그냥 공을 건드렸다고 넘어가고 나는 주심은 그럴 수 있다 봐요. 네. 근데 바로- VOR에서 바로는 뭐해? 봐야 된다. 판단해야죠. 바르는 봐야지. 네. 바르가 그걸 지적해서 얘기를 해줬어야죠. 이거 온필드 봐라. 네. 안브로시니도 이건 인정했습니다. 이거 봐야 된다. 저만의 의견이 아니다. 만약에 그게 이제 펜킥이 선언이 되고
그 들어갔으면은 경기 어쩌면 인테르가 이겼을지도 모르죠. 네. 왜냐면 여기까지 골대를 이미 2번을 맞췄어. 그렇지. 골대를 계속 맞추고 있었어. 네. 앞에 골 취소되고 그다음에 그 세 번째 골 취소는 이제 dumfries랑 이제 네. 테오랑 경쟁하다 dumfries 밀었다고 반칙인 거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골 라우타로 취소가 골이 됐는데 취소된 거고. 그것도 뭐 밀 수 있지. 그 정도 밀 수 있다. 아 예. 네, 몸싸움이다. 아니 제가 볼 땐 테오가 빨리 뛰다 넘어진 것 같아요. 그냥 넘어진 거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둠프리스는 이렇게 했어요. 예, 이렇게 살짝. 했는데 네. 이렇게 했는데 확 너무 넘어지더라고. 강하게 빈 거다. 예. 약간 그거는 이제 오바죠. 타카리치 그리고 죽었다 뭐 그쪽인가요? 네. 둠의 힘을 간과하고 있어. 힘이 워낙 좋은 선수라. 살짝 건드려도 그 파괴력이 대단할 수도 있다고. 이게 실제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담을 나누다가 영주 형이 승점을 보더니만 뭐야 별로 차이 안 나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영주 형은 나폴리랑 인테르가 차이가 좀 더 난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경기 수 보면은 이건 뭐 거의 경쟁 중에 초접근 완전 네, 뭐 박빙이긴 하죠. 선전이니까.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왜요? 지난 시즌 우승팀이고. 그러니까 내가 인테리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아니 계속해서 무슨 챔스에서도 바르셀로나 승점 존나 높았으면 말을 하네. 승점별 차이도 없어. 별 차이 없어도 니네는 2위는 아니야. 뭐 니네 2위니? 3위나 2위나 4위나 거기서 홈이지. 그럼 올라오고 얘기해. 아니, 바르셀로나랑 인테를 했으면 또 졌어 바르셀로나. 아니야. 지금 이번 시즌 붙으면 어떻게 된다고 보시나요? 이번 시즌은 잡는다고 생각해. 바르셀로나 잡을 수 네. 있다. 두 경기 다 이긴다?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한 경기는 인테가 이긴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패배하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올 시즌에 바르셀로나가 단판 승부에 강해요. 그렇죠. 네, 리그보다는 단판 승부에 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뭐 가봐야 알죠. 당장 16강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건 네. 맞아요. 네. 네. 사실 진짜 16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치. 네. 이 경기 결국 이제 보면은 인테르가 실점하는 장면이나 그다음에 밀란이 그 뒤에 수비를 굉장히 집중력이 높게 잘하는 장면 이런 걸 봤는데 약간 그걸 가르쳐 준 것 같아. 이 리그 내 다른 팀들한테 야 인테르 이 정도로 수비하면 잡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어려워한다. 근데 이 정도로 수비하는 게 힘들긴 하죠. 인테르 상대로 그 정도로 수비하는 게 힘들긴 한데 너무 잘했고 개인적으로는 뭐 동점골 들어갔을 때 진짜 기쁘긴 했는데 와 이런 억가 경기는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인테르 경기를 그렇게 많이 봤지만 네. 이 정도로 억가가 나올 수 있다고? 아니 이게 얼마 전에 챔스에서 셀틱인가? 어느 팀이 이렇게 골 취소랑 엄청 많이 당한 적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와. 이렇게는 많이 안 나오네요. 한두 번 정도 취소당하는 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지만 골대도 한 경기에서 보통 한 번, 두 번? 두 번 많으면. 정도만 많으면 진짜 한 두 번 정도 맞추는 세 번이면 건데 좀 많이 맞힌 거니까. 근데 세 번은 너무 많이 근데 맞춰가지고 골대 3번은 이해하는데 골 취소 세 번은 진짜 많이 안 나오죠. 왜냐면 골대 3번은 라리가에서도 적지 않게 뭐, 나오는 예. 편이니까. 근데 골 취소 3번과 골대 3번은 이거는 진짜 그리고도 골을 넣었다는 게 놀라운 네, 거죠. 그건 뭐 대단하다고 봅니다. 네.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궁금해하는 게 워커가 좀 어땠나? 어땠나요? 워커는 잘했어요. 박찬호 평점 10점 만점에 워커? 네 7점? 7.5. 그 뭐 준수하네요. 왜냐하면 그 정도면. 공격을 안 했기 때문에. 내려앉아서 좀 수비에 아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무사가 이제 그 옆으로 빠져서 와이드하게 넓게 서는 그 윙어 같은 역할로 공격을 맡았고 네. 워커는 사실 오버래핑을 굉장히 자제했습니다. 사실 양쪽 테오도 마찬가지야. 둘 다 자제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콘세이사 감독 생각에는 야 우리가 풀백들 만약에 전진시켰을 때 거기 공간 파고드는 거 열리면은 그건 답이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자제를 시켰었고 공격 작업들이 밀란 철저하게 카운터 위주로 이제 이 경기에서는 컨셉을 이렇게 잡고 나왔기 때문에 풀백들이 전진해서 뭐 공격 가담한다 이런 상황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그랬을 때 워커는 괜찮아요. 괜찮다. 나쁘지 않아. 일단 애가 피지컬이 좋으니까 특히 디마르코랑 이제 붙는 과정에서는 사실 이거는 떡대 차이가 너무 그쵸? 나가지고 안 되고 근데 그건 있었죠. 튀람한테 털리는 장면 한 번 있었어요. 경기 초반에. 속도로. 근데 그거는 이제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나는 쟤 못 잡는다. 이 느낌에 가까웠어. 예전이었으면 모르지만. 옛날이었으면 잡았겠죠. 워커 워낙 속도가 좋았던 네, 선수니까. 옛날이었으면 그렇게 스프린트에서 뛰는 거. 나도 잘하는 건데 그거 빠른데 원래. 네. 내가 빠르고 몸도 좋은데 쟤 비비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 경기에서는 한 번 처음에 뛰는 이거 내가 안 된다. 뛰면은 안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거 뛰다가 또 잘못돼 나 부상당하면 어떻게? 그것도 큰일 나지.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 워커가 정말로 몸이 좋았을 때 그때 이제 주원이 형이 그쵸. 한참 뒤를 내다보고 네. 워커 속도 10점 만점에 4다. 그렇죠. 그 이제 4가 된 건데 몇 년 만에 한 6년인가 전에 했어요 그거를. 지금도 4는 아니야. 네. 지금도 6, 야, 7을 걔가 내. 6일 앞도 못 보는 애가 네. 무슨 6년 앞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어쨌든 네. 뭐 워커는 이런 식으로 잘 좀 조정해서 쓰면 지금 좀 어려워진 부분을 나름 커버할 수 있겠네요. 이게 왜냐하면 일단 그 밀란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에메르송 로얄. 네, 로얄. 네. 사실 두 선수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뭐 민망한 일이긴 한데. 워커가 좀 굴욕이죠. 네.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클래스가 다르니까. 네, 다르니까. 네. 그 에메르송 로얄은 어쨌든 공격도 수비도 다 마음에 안 들어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워커는 수비만 시키니까 원래 그리고 맨시티에서도 백스리 상황이 됐을 때는 이제 오른쪽 센터백으로 스토퍼, 많이 섰으니까 그 역할을 상당히 잘 해줬고 그 덕분에 인테르가 좀 많이 어려워진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 이제 잘렙스키 투입하고 나서 네. 왼쪽에서 좀 많이 풀렸어 어쨌든 간에 잘렙스키 투입하고 나서 이게 90분 내내 저렇게 집중력을 가진 건 어려울 수 어렵다. 있겠다. 그 생각도 들었고 물론 뭐 알렉스 히메네스 들어가고 여러 가지 밀란도 뭐 교체 선수 들어가면서 변동 사항이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워커, 토모리, 파블로비치 세 명은 수비를 정말 잘했다. 이 경기에서는.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에메르송 로얄하니까 또 바르셀로나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바르셀로나 묻어 있죠. 이미 잊혀진 인물입니다. 왜 되새김질하죠? 앞을 보고 살아야죠. 그건 맞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나폴리도 로마랑 비교해가지고 인테르랑 나폴리는 승점이 유지인데 네. 경기 수가 다르기 때문에 네. 진짜 여기는 여전히 그 안개 속입니다. 일단 지금 이제 주중에 경기 합니다. 이제 네. 인테르가 피오렌티나랑 그 중단됐던 경기, 그쵸. 그 주중에 경기 하거든요. 그 경기를 하고 나면 이제 경기 수는 맞춰져요. 맞춰지고 인테르는 피오렌티나랑 연전을 치러야 되는 게 주중에 이제 피오렌티나 그 중단된 경기 하고 주말에 피오렌티나랑 또 하거든요. 따닥이구나. 네, 그래서 그것까지 치르면 경기 수는 맞춰지기 때문에 일단 승점만 같으면 사실 인테르가 위긴 해요. 지금 현재는 득실이 더 좋기 때문에 득실 마진이 더 좋아서 근데 결국에는 두 팀의 경쟁은 나폴리 이제 홈에서 맞붙는 그 경기가 되지 맞대결에서.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찬우 형의 그 억가당한 경기 볼 수 있었던 밀라노 더비 봤고요. 자, 레알 마드리드 얘기로 이제 스페인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이탈리아로 넘어오겠습니다. 에스파뇰 대 레알 마드리드인데 1대0으로 에스파뇰이 이겼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뭐 진 것도 진 건데 리디거가 이거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여기도 초토하죠, 수비가. 네, 수비가 초토하죠. 네. 리디거가 정말 많은 경기를 소화해주고 수비의 중심 역할을 해왔는데 이 경기 전반 15분에 점프하다 착지할 때 약간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뒷 허벅지 근육을 만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햄스트링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한 2, 3주 못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맨시티하고의 플레이오프 2차전에 맞춰서 네. 나오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1, 2차전을 다. 근데 물론 맨시티도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약간 여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맨시티가 아스날에게 대패당하면서 분위기도 안 좋고 막 이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의 고민은 수비 쪽에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무엇보다도 카르바할 부상 자리를 루카스 바스케스가 메웠는데 만족감을 못 주고 있고 왼쪽 풀백 자리도 지금 만족감을 다 못 주고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 센터백 자리에 리디거하고 초아메니를 내려서 같이 썼는데 초아메니가 사실은 만족감을 못 줘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수비 라인이 거의 초토화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어린 라울 아센시오는 제가 보기엔 잘하거든요. 이 선수에게 나쁘지 기회를 않아. 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일단 경험이 부족한 건 맞죠. 그리고 알라바 같은 경우에는 부상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제 돌아왔죠. 점차적으로 출전 시간을 주고 있지만 선발로는 쓰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바이오는 전력에서 제외가 됐잖아요. 그러면 누구 쓸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요런 상황이면 그냥 딱 봤을 때 이건 두 분한테 완전 다른 질문을 드리는 건데 맨시티 프로 어떻게 보십니까? 맨시티 폼이야? 프로. 플레이오프. 네, 플레이오프요. 전 레알이 올라간다고 봐요. 레알이 올라간다. 네. 그러니까 맨시티의 폼이 너무 안 좋고 그 가운데 레알 마드리드의 그 스타 선수들은 공격진들. 네, 큰 경기에 강한 면모가 강하니까. 있고요. 그 스타는 또 큰 경기에 강하잖아요. 그쵸. 여기에 음바페가 올라왔어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 물론 저는 아직까지도 비니시우스하고 음바페의 교통 정리는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제대로 된 건 아니다. 네. 한번
돌이켜 생각하면 비니시우스 징계로 최근 리그 경기 못 나올 때 호드리그를 좌측에 넣어서 너무나 좋은 효과를 그쵸. 봤단 말이에요. 좌드리고 그리고 오른쪽에 브라임 디아스, 최전방에 음바페 그리고 주드 벨링엄. 그러면서 공격 쪽에서 파괴력을 보여주고 위력을 발휘했는데 그림이 살았죠. 호드리그를 오른쪽에 돌리고 비니시우스가 나오니까 물론 비니시우스 선수 자체로 봤을 때는 물론 개인적으로 이 경기에서 아쉬움은 있지만 이 선수의 활약상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거잖아요. 나와 얘가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느냐 그치. 아니면 나 따로 얘 따로냐 네. 아니면 혼자 할 때보다 둘이 했는데 더 안 좋을 안 수도 좋을 수도 있는 있죠. 거잖아요. 그래서 교통정리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좀 의심스럽다. 근데 그런 면이 있지만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가 중요한 경기에서 스타 선수들이 활약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저는 보인다. 있다고 보는 찬우 형은 거죠. 비슷한가요? 저도 지금 현재 상황은 레알 마드리드가 좀 더 왜냐하면 어쨌든 알라바가 복귀를 했어. 이게 어쨌든 다행입니다. 네. 리디거가 설사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알라바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수비진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부담감을 좀 덜어냈다고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공격진의 그 파괴력이라는 것 자체가 맨시티보다는 레알 마드리드가 더 우위에 있다고 보이고 이것과 지금 맨시티의 수비가 흔들리는 것과 맞물려서 맨시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레알도 수비가 흔들리면 거기서 맨시티 공격이 세면 이제 확 물 수 있을 텐데 홀란도 약간 퐁당퐁당 느낌이고 마르부시는 이제 좀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둘 다.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레알 마드리드는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른 팀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엘 클라시코에서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를 두 차례 잡았을 때 수비 컨트롤이 굉장히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로드리가 없는 가운데 뭐 니코를 영입할지 모르겠지만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잡아주지 못한다? 그러면 뒷공간은 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바페라든가 비니시우스라든가 호드리고라든가 워낙에 빠른 선수이기 네. 때문에 이 선수들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부터 눌러줘야 돼요. 그게 지금 맨시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는 어려운 경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수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플레이오프를 거치지 말고 16강으로 갔어야 갔어야죠. 되는데 그치. 플레이오프를 거치면서 상대가 또 맨시티예요. 네. 이건 이제 큰 변수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사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부담감은 우리가 크죠. 네, 부담감은 가능성에 커. 대한 걸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어쨌든 간에 경기를 금방 해. 이제. 금방 하는 건 다행이니까 맨시티 상태가 안 좋을 때 금방 하는 게 다행이고 만약에 맨시티가 여기서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만약에 좀 지나서 뭐 3월에 한다. 네, 그럼 회복되고 한 후벤데스 달 돌아오고 막 정도면 이러면 일단 들어온 선수들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어느 정도 적응도 했을 그쵸.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선수들이 아 이 팀에서 이렇게 뛰는 거구나 다 괜찮은 선수들이니까 그러고 나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좀 더 유리해 보이긴 해요. 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거 묶어서 가죠. 레알 마드리드는 어쨌든 패배를 했습니다. 이쪽도 우승 경쟁 레이스가 굉장히 치열한데 그 와중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는 둘 다 이제 승리를 했어요. 네.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2대 0으로 마요르카를 잡았는데 시메오네가 원 클럽 라리가 최초 500경기를 달성을 했습니다. 대단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승률도 60%가 넘어. 네. 2011년 12월부터 만선호 감독 다음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네. 지휘봉 잡아서 지금까지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이끌고 있고요. 라리가에서만 500경기입니다. 그렇죠. 네, 공식 경기는 700경기가 넘어가요. 그 정도로 많은 경기를 지휘를 했고 그리고 단일 시즌 연속해서 이렇게 500경기 막 하는 감독은 라리가에선 처음이에요. 네. 물론 라리가 500경기 이상 소화한 감독은 8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속성으로 봤을 때는 유일하고요. 네. 유럽으로 봐서도 퍼거슨 벤거 다음일 거예요. 많지 장기 않죠. 집권이 사실 그치. 이렇게 장기 집권하는 감독들이 없죠. 그리고 퍼기와 네. 벵거가 90년대부터 스타트했다라는 걸 감안하면 왜냐하면 그때는 그래도 지금처럼 감독 바꿈이 좀 덜했을 때니까 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를 볼 수 있는 것 같고 이 정도 기록이면 나중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구단 역사상 최고의 레전드가 누구냐라고 하면 지금도 시메오네. 시메오네죠. 지금도 시메오네고 물론 몇몇 팬들은 특히 올드 팬들은 아라고네스 감독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메오네 감독이 맞고요. 최고의 선수는 그리즈만이다. 왜냐하면은 그리즈만이 클럽 최다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네. 최다 출전은 코케가 갖고 있고 그쵸. 지금이 어떻게 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전성기인데 하필이면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가 있는 리그에 있다 그치. 보니까 빡세죠. 약간 좀
가려진 면도 있긴 있어요. 아니 저는 가려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와중에 우승을 몇 번을 했는데. 하긴 했으니. 우승을 그 와중에 그 어려운 빡빡한 와중에 그거를 어쨌든 뚫고 우승을 했고. 오히려 그걸 더 평가해 줄 만하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근데 이게 이제 뭐 영주형 얘기 쪽으로 해석을 하자면 사실 이 정도 양강이 강한 리그가 아니었으면 우승을 한 10번은 더 했을 것 같은 느낌이야. 네, 그 정도로 그런 느낌이라는 강렬한데 거죠. 반대로 찬우 형 얘기로 해보자면 그 정도로 사실 유럽 축구 클럽의 모든 걸 통합해서도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는 최상단에 있는 클럽들인데 그걸 뚫고 우승하는 거 보면 그것도 더 대단하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라리가 우승 2번 했고 코파델레이 우승 1번 했는데 네.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없는 게 아쉽긴 그건 해요. 좀 아쉽긴 하죠. 네, 옆 동네 레알 마드리드하고 결승전 치러서 2번이나 좀 이제 그게 아쉽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우에게 동의하는 부분은 시메오네 감독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지붕 잡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위상이 아니에요. 전혀. 네, 강등됐다 올라온 네, 팀이었고 중위권에서 허덕이는 팀이었어요. 그 팀을 지금 상위권으로 끌어올려서 상위권에 안착시켜 놓고 매 시즌 우승 경쟁을 시키는 팀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시메오네 감독은 뭐 기립박수를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마드리드 더비가 있어가지고 네. 요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자 어쨌든 시메오네는 대단한 기록을 썼고 그리즈만도 역시 그 칩샷으로 어마어마한 이 활약을 해줬습니다. 바르셀로나도 잡았어요. 바르셀로나도 승리를 하면서 세 팀이 다 승리를 했는데 그 형이 그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카사도와 이제 더용 얘기를 하면서. 네. 근데 이 경기도 더용이 들어오면서 경기가 잘 풀린 거죠? 아, 바르셀로나 알라베스 경기요? 예. 네. 도용이 후반전에 나오면서 경기가 풀리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경기는 알라베스가 너무 거칠었어요. 반칙을 20회인가? 근데 카드를 안 받았는데 바르셀로나는 한 6회인가 했는데 카드를 2장 받았거든요. 네네. 아유, 참아야죠. 그러니까 심판의 성향의 문제도 또 있어요. 예. 그렇긴 한데 이거는 심판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거는 에스파뇰과 레알 마드리드 경기에도 적용이 어느 정도 되는 얘기예요. 뭐 그 경기도 비니시우스가 먼저 골을 넣었는데 음바페 반칙 그러면서 골이 취소되는 캔슬.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에스파뇰도 상당히 거칠긴 했는데 사실 에스파뇰은 굉장히 경기를 잘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4-4-2로 미들블록 로우블록 가면서 계속해서 미드필더부터 눌러주고 측면으로 결국 볼이 돌아가게끔 만들고 거기서 협력 수비하면서 막아내고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뚫리면 까니까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보면 엄청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느꼈을 텐데 경기가 계속 끊어져요. 근데 그 와중에 결국 레반도프스키가 골을 넣으면서 바르셀로나가 1-0으로 이기긴 했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도 이런 경기는 앞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알라베스 입장에서는 투지를 보여주는 경기이긴 합니다. 뭐 사실 이렇게 그 상대적인 전력의 약세인 팀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 중 하나긴 하죠. 뭐 그걸 많이 옹호한다기보다 하죠. 네, 많이 그냥 그렇게 발치고 하죠. 끊어버리는 거. 많이 그렇게 하고 몸으로 일단 밀어붙이고. 몸으로 미는 거 먼저 그치. 이제 근데 이게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봐도 바르셀로나 팬 말고 제3자 입장에서 봐도 이런 경기를 보면 좀 집중이 잘 안 돼요. 파울콜 많은 계속 끊기고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선수들이 다 흥분하잖아요. 그죠. 격양돼 있고. 네. 그런데 플레이 자체는 다 안 좋아. 솔직히 바르셀로나도 경기가 좋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경기였어요. 요새 안 풀리죠. 그리고 이 경기는 낮 2시 경기였거든요. 네. 네. 근데 바르셀로나가 저녁 경기, 밤 경기만 하다가 낮 경기가 갑자기 잡히니까 애들이 전반전에 정신을 좀 못 차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레반도프스키가 사실 최근에 좀 부진했잖아요. 뭐 레반도프스키가 라리가에서 득점 1인데 이런 얘기한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이 경기에서 또 결승골을 넣었는데 이런 얘기한 건 좀 그렇긴 하지만 레반도프스키가 좀 팬들을 만족시키기에는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힘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이 경기도 그러긴 했었는데 라민 야말의 발리 슈팅이 상대 수비수 맞고 굴절된 것을 레반도프스키가 워낙에 잘 파고들어서 마무리 지으면서 네. 유일한 골 넣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용이 나오면서 이게 경기가 좀 풀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야말이 또 여기 이 경기에서 뭐 화려한 드리블이나 이런 걸 보여주다 보니까 라민 야말의 좀 운이 좀 통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 안수파티 같은 경우에는 네. 안수파티도 득점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쉽게 하던 친구였는데 초반에 그랬죠. 큰 부상을 당하고 맞아. 돌아오면서 부상 때문에 네. 트라우마가 있는지 좀 몸을 살리는 듯한 네, 그런 네. 모습도 있고 플레이도 제대로 못. 안스파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인테리전에서 골 넣고 저희가 안스파티를 키웠습니다. 발베르데 감독일 때 안스파티 아마 인테리 경기에서 골 넣었을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네. 인테리가 키운 선수들 다 반사예요. 인테리가 여러 선수들 키웠을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클럽입니까?
네. 예? 예. 여하튼 그런데 라민 야말 그러니까 같은 끝이 안 경우에는 좋아. 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특별함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 특별함이 빛나기 시작하는 순간 메이저 대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메이저 대회에서 자신이 통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제 딱 그리고 눈을 뜬 거죠. 우승까지 했기 때문에 경험이 쌓이면서 그치. 우승에도 눈을 떴다는 거죠. 그래서 라민 야말 보면은 이 나이에 이런 플레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경험치를 제때 잘 먹고 딱 트로피까지 땄으니까. 네, 그러면서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고 사실 이 경기에서 7명을 제키는 듯한 맞아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하피냐 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7명을 제키는 그 가운데 반대편에 있는 하피냐를 보고 연결을 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드리블로 상대를 제치면서도 동료가 저 위치에 있는 걸 보고 연결을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피냐의 슈팅이 살짝 빗나가게 했는데 그걸 넣었어야지 하이라이트 장면에 나오는데. 그럼 이제 기가 막힌 어시스트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하피냐 막 이런 얘기 하게 했거든요. 아니 그게 어떻게 하피냐 잘못이야. 그거 넣었어야지. 못 넣을 수도 있지. 야마를 빛나게 해주기 예. 위해서 넣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철저하게 편애하는 거죠. 아니요, 저 하피냐도 되게 네, 좋아요. 저는 편하죠. 잘하거든요. 하지만 야마를 더 좋아하죠. 그럼요. 그래 편애하는 거라니까. 네. 그러니까 너는 하피냐 너는 야마를 빛나기 위해서 넌 골을 넣어야 돼. 이게 아니야. 팀을 위해서는 누가 넣든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인테리어 중에 편애하는 선수 있나요? 저는 뭐 특별히 편애하진 않습니다. 특별히 싫어하는 선수는 있죠. 누구죠? 아르나? 안 나요. 타레미? 타레미. 이런 놈들. 지금 이제 둠프리스는 벗어났죠. 둠프리스는 벗어났는데 이 경기는 못했어요. 그게 내가 보니까 이주원 주원이 계속 둠프리스 믿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댕기거든요. 내가 그 고정 댓글 달아놨거든요. 네. 공포 올리면 제가 이거 내린다. 아. 네. 그런 일은 없었죠. 없었다. 역시 추구하다. 네. 그 새끼가 그렇다 그러면 안 된다 일단. 계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요즘에 약간 그거에 재미 들린 것 같아요. 그 뭐 예를 들면 메뉴 골 먹혔다. 네. 그러면 쓱 치즈집 가가지고 이제 당군형 방송 켭니다. 네. 그래가지고 표정 보고 있고 인테리어 먹혔다. 그럼 쓱 가서 이제 찬영 한번 보고. 그거 솔직히 셀럽놀이 아닙니까? 셀럽놀이. 예? 불쾌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바르셀로나도 이기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이겼고,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지면서 여기도 지금 그 뭐 순위 변동이 크게 있다기보다는 승점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전히 레알 마드리드의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쵸. 라고 왜냐면 볼수 레알 있다. 마드리드가 여전히 일단 1위니까. 1위니까 네.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점 1점 차로 지금 추격을 했습니다. 올 시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뭐라도 들어 올려야 됩니다. 올 시즌에 그만큼 흐름 자체가 좋다고 보면 좋다. 되겠고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최근에 부진했잖아요. 그러면서 승점 다 까먹었잖아요. 드롭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3위까지 내려갔는데 일단 레알 마드리드가 전반기에 2패 당했거든요. 그런데 후반기에 저는 뭐 많이 패배 당해봤자 2패 또는 3패다. 맥스 이상. 그러면은 바르셀로나는 더 이상 패배당하면 이거 안 되는 우승 거죠. 경쟁에서는 어려워지니까 결국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계속 추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죠. 근데 만약 마드리드 더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레알 마드리드를 잡는다. 그러면 그럼 이거는 이야기가 완전히 이야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굉장히 이제 유력한 우승 컨텐더가 되는. 이러면 이 경기가 약간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경기네요. 분수령이죠. 아니, 그 생각해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바르셀로나도 잡았어. 네. 레알 마드리드 잡았어. 그럼 우승해야지. 그건 맞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에 시메오네 감독은 뭐라도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게 라리가가 됐든 뭐 챔피언스리그가 어디가 됐든. 코파델레가 네. 됐든 무조건 뭐 하나라도 들어 올려야 되고요. 지금 마드리드 더비에서 붙는데 전반기에 무승부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후반기 맞대결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흐름상 좋은 쪽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렇긴 같아요. 해. 이게 왜 그러냐면 리디거 부상 때문에. 근데 이쪽은 보면은 뭐 세를로트 부상에서 돌아왔고 사무엘 리누 살아나는 모습 나오고 있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는데 마드리드 더비는 잘 모르니까 네. 경기를 봐야 알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라리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세리아 경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유베 엠폴리. 유베가 그 무팽진이 깨지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흐름이 약간 좀 좋지 않았는데 네. 그래도 엠폴리는 크게 잡았습니다. 이 경기도 사실은 힘들었어요. 왜냐면 60분까지 1대0으로 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때 그 모타 감독 표정이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나 좆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표정. 네. 진짜 좋댔네. 좆된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네. 그 경기가 1대0으로 끝났잖아요. 전형적으로 좆되는 경기였어요. 네, 경기 초반에 실점하고 뭐 페널티킥 내줄 수도 있는 장면이 그게 지나가고 이제 VAR 때문에 취소됐거든요. 예. 네. 뭐 어쨌든
뭐 승리는 했고 그리고 이 중에서 포인트를 찝을 만한 거는 콜로무아니가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전혀 길을 펴지 못했던 그 콜로무아니가 어쨌든 골은 넣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그 뭔가 이제 팀을 옮기면서 네. 그냥 본인이 좀 리프레시된 것도 있는 것 같고 솔직히 이 첫 동점골 넣는 장면은 봤을 때 와 저각을 본다고 왜냐면 왼쪽 측면에서 수비랑 경합하는 거 이겨는 거 측면 쪽으로 박스 안을 진입을 했기 때문에 보통은 거기선 각이 거의 없잖아. 각이 좁기 때문에 보이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여기 보거든 저 반대편 먼 쪽 이렇게 감아가지고 저 보는 쪽 그걸 알고 골키퍼도 대처하러 앞으로 튀어나와서 이제 각을 막았는데 니어를 봤어. 야 저 각을 본다고? 저 보고서 또 그랬어. 저 각을 본다고? 이 새끼 저렇게 잘하는데 왜 그랬지? 네. 약간 이런 느낌? 저도 이 경기 다시 봤거든요. 그런데 요 골 장면은 누워있다 일어났습니다. 우와 이렇게. 이거 뭐지? 막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골키퍼가 너무 잘 나와서 야 이건 각이 안 나오겠는데 싶었는데 그게 들어가서 진짜 판단을 잘했고 마무리를 진짜 잘 지은 장면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콜로무아니가 갖고 있는 어떤 스피드 그다음에 얘가 어쨌든 유망주 시절에 보였던 그 결정력 이런 네. 것들이 거의 집대성된 그 느낌이랄까 너무 멋진 골이었고 두 번째 골은 사실 그거는 그냥 얻어 걸린 거죠. 네. 외야가 찬 건데 그거 얻어 걸린 거예요 그거는. 저 이 장면도 일어났습니다. 네. 저게 저렇게 맞고 들어간다고? 막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풀린 거죠. 유벤은 여기서부터 사실 보면은 이제 좀 어려웠던 경기였었는데 거기서 이제 딱 풀린 거 역전 딱 시키고 나서 그리고 이제 엠폴리 선수 한 명 퇴장당하거든요. 네. 정말 바보 같은 태클 해가지고 퇴장당해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고 이러면서 그때 완전히 경기가 풀렸어요. 그 요즘에 뭐 최근에 쭉 보면 블라우비치가 영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콜로무아니가 잘해주는 건 유베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그래도 좀 분위기를 올릴 수 있는 특이점이긴 해요. 이 경기에서 의미가 있는 건 그래서 교체로 들어간 블라우비치 얘도 골을 넣었어요. 뭐 어쨌든 넣긴 넣었죠. 네, 그게 되게 의미가 있는 입장이었고 지금 이 상황이라면 어쨌든 콜로무아니를 주전으로 놓고 블라우비치를 백업으로 두고 니코 건잘레스 원래 하던 대로 이제 윙어로 빼주고 네. 이러면 일디즈 있고 니코 건잘레스 있고 앞에 쓸 수 있는 선수들 많이 있거든요. 콜로무아니 윙어로 빼도 되잖아 심지어 블라우비치 넣었을 때는. 그래서 앞에 그래서 공격진들이 어느 정도 틀이 좀 갖춰진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면 비로소 이렇게 되고 나서야 코프메이더스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일디즈를 10번 자리에 놓으면 되니까. 네네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좀 이제 풀릴 수 있을 가능성 그리고 실마리가 생겼다. 이게 맞아요. 어차피 코프메이더스 지금까지 한 20경기 넘게 했는데 이게 앞에서 뭐 없잖아. 그렇죠. 토니 거기서 잘 그럼 못했으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그냥 이렇게 가야 되고 풀백들은 지금 뭐 약간 고민은 있겠지만 어쨌든 이 자리에 뭐 웨아도 네. 쓸 수 있고 맥케니도 쓸 수 있고 하니까 이거는 뭐 그냥 이대로 간다고 치고 지금부터 유벤투스는 어쨌든 챔피언스리그 나가려면 이 지금부터 요 승리를 쭉 발판으로 삼아서 네. 영입을 또 하기도 했으니 이걸 발판 삼아서 쭉 밀고 가는 게 중요해 보인다.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블라우비치가 좀 의식하는 것 같더라고요. 콜로무아니를. 무한이래. 네, 왜냐하면 선발로 나왔는데 어찌됐든 두 골을 넣고 그쵸. 자기랑 교체돼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블라우비치 입장에서도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아름다운 골을 또 넣기도 이 했고. 골은 진짜 그 놀라운 골이긴 했어요. 얘 블라우비치 골도 원더골이었어요. 네. 그것도 먼 거리에서 왼발로 때린 게 그냥 상단에 꽂혀버린 거니까. 근데 세레모니가 지휘자 세레모니예요. 네, 그걸 그거? 하던데 뭐지? 나는 하트 그린인 줄 알았어 처음에. 이렇게 하트 하는 줄 알았더니 뭐뭘 보면 네. 이러더라고. 히든 페이스를 봤나? 조율의 트레제게도 아니고. 조율의 트레제게 오랜만입니다. 조율의 블라우비치. 네. 그 콜로무아니 때문에 요즘 골을 많이 넣으니까 예. 요즘 팬들이 트레제게. 트레제게다. 네. 약간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유튜브로 김현철 씨를 보지 않았을까? 김현철이요? 네. 지휘하시잖아요. 네, 그분. 네. 네. 그걸 보고 따라하지 않았나 유로 이런 댄스 생각이 좀 16비트. 들고.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는데 네. 블라우비치 선수가 바르셀로나가 영입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걔를요? 왜? 그러니까 최전방에 쓴다고 봤을 때 쓸 수 있는 자원으로서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환영하죠. 왜냐면 바르셀로나가 약해진 건 저한테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바르셀로나 최전방을 책임지기에는 제가 볼 때 지금 블라우비치는 이 톱 레벨에 있는 팀에서 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라이브 하다 보면 이제 그 다양한 팀 팬분들이 와갖고 네. 이제 재미삼아 음성도내도 하고 라이브 그 채팅을 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각 팀의 그 처치 곤란한 선수들을 세일즈를 하는 그 팬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스날에 뭐 제가 이제 라이브를 하고 있으면 절정의 윙어 그나브리 어떤가요? 아하. 이런 거.
근데 그 중에 꼭 하나 들어가는 게 블라우비치 좀 사가세요. 싸게 드립니다. 1,000억이요.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싸지도 그러면 않아. 그 선수는 이미 그 팀 팬들이 약간 돌아섰다는 얘기에 가깝잖아요. 근데 블라우비치에 대해서 저도 영입하기에는 그래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있는데 다만 바르셀로나는 레반도프스키 다음 자원을 그다음.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최전방에서 가브리엘 제주스? 야 여기는 맞을 수도 있어. 오프라인이야 오프라인. 맞을 수도 있어. 맞을 수도 있어. 내가 이거 던질 수도 있어 이 사람아. 브라질리언 또 어떻습니까? 그러게. 괜찮습니다. 네, 하피냐가 잘해주고 있어서 아니면 아르나우토비치? 괜찮지. 예. 예. 괜찮죠. 야 안스파티 페란 하나씩 갖고 와. 저는 그럼 기왕에 페란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뭐 타렘이 드리겠습니다. 어... 타렘이 괜찮아. 네. 걔 토탈 패키지야 걔.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제가 알아서 준비를 하고 알아서 마련을 한번 해보도록 호코. 하겠습니다. 호코 좋다 호코. 호코 빠르고 잘생겼어. 오랜만이네. 잘생겼어. 네. 그렇지. 네. 코리아 이제 이름도 오랜만에 듣네. 부상 때문에 나오지도 예, 못해요. 예. 자, 요 정도로 라리가랑 시리아 경기 메인 경기 위주로 체크를 해봤고요. 여전히 뭐 이적 시장이 또 이렇게 좀 열려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안토니는 베티스로 갔습니다. 네, 그리고 데뷔전 맨 오브 더 매치죠. 네, 베티스하고 아틀레티코 클로브의 네. 대결인데, 네, 네. 그러니까 베티스가 측면에 부상 선수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펠레그니 감독이 베스트 11을 짜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측면 수비 쪽에 부상 선수가 많기는 많거든요. 일단 뭐 안토니를 선발로 쓰긴 했는데 맨 오브 매치라고 하기에는 그거 오바다. 네, 무게감이 너무 떨어졌고 맨 오브 매치는 이스코를 줘야죠. 그치. 이스코가 어쨌든 첫 골도 이스코 넣은 거고 그거. 다만 이제 안토니 잘 차긴 했지. 안토니 입장에서는 환경을 바꾼 게 나름대로 효과를 본다. 중앙 쪽으로 들어가면서 슈팅한 것이 골키퍼 맞고 나오니까 결국 이제 이스코가 네네. 밀어 넣었으니까 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거니까 나름대로 환경을 바꾼 효과는 보는데 아마 펠레그리니 감독 입장에서는 이 선수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측면에 앞대도 있고 네. 그리고 뭐 헤소스도 있고 여기다가 로세소도 측면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뭐 안토니 자리를 뭐 여긴 확고부동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물어봤을 때는 저는 주전으로 쓴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경쟁할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주전으로 뛸 것이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안토니가 선발로 나와서 공격에 직접적으로 이제 골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다음 경기도 기회를 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PL보다는 라리가가 낫겠죠. 네. 이래저래 상황상. 그리고 두 가지 측면에서 좋아요. 펠레그니 감독은 소위 얘기해서 재활용한다는 표현은 안 좋지만은 좀 안 좋은 선수 잘 고쳐 쓰잖아요. 네, 내리막길에 들어간 그래. 선수를 데리고 와서 재활용 말고 재활. 그 네. 재활공장장이라는 표현 많이 썼죠. 재활까지. 은근히 많이 써. 네. 이스코를 쓰는 걸 보시면 그치. 알고 로세소를 예. 쓰는 걸 보면 아니까. 그리고 여기에 뭐 호키라든가 브라질 선수들 또 남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적응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안토니 입장에서는 네. 베티스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치. 그래야 다시 그래야지만. 본인도 네. 이걸 커리어를 이어갈 테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두 선수 얘기를 해볼 텐데, 하나는 생막시맹, 하나는 도르그입니다. 일단 뭐 생막시맹이 지금 페네르바체에서 왔다 갔다 지금 임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나폴리 링크가 있어요. 네, 나폴리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크바라를 보낸 다음에 그쵸. 이 자리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뭐 가르나초르모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났었고 근데 그 뭐 결과 안 됐고. 안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선수들을 이 자리를 어쨌든 보강을 네. 하고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긴 예. 해요. 지금 우승 경쟁 중이기 때문에 지금 네레스가 잘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백업이라도 좀 필요한 상황이니까 어쨌든 보강을 하고 싶어 하는데 생막시멜 정도면 아주 좋은 프로필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라면. 그리고 이게 콘테 감독은 특히나 이제 프리미어 리그 출신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한 번 본인이 갔었던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도 프리미어리그 출신 페란 토레스와 안스파티가 있는데 안수파티요? 네 임대 갔다 왔잖아요. 안수파티는 브라이튼. 근데 네. 안수파티는 또 그 콘테 감독이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일단 페란은요. 페란도 약간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페란? 페란보다는 조금 더 묵직한 스타일을 좋아할 것 같은데. 묵직한 것만 생각하면 생막시면 묵직하죠. 네. 묵직한 애들은 없어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찬우 형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도르그 네. 레체에서 맨유로 갔습니다. 이적료가 400억이 넘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아예 안 간다. 네. 메뉴는 왜 선수 영입을 이렇게 할까요?
이 어떤 면에서 이해가 안 가시는 건가요? 그 정도 선수가 아니에요. 저 아니다. 이제 막 뛰고 시작한 선수인데 이거 그러면- 똑같아요. 호일로한테 지른 거나 얘한테 지른 거나 똑같아요. 적정 이종류 얼마나 얘가 보십니까? 수비수라서 지금 이동밖에 안 나운 거지. 얘 공격수라고 그럼 생각해봐. 또한 7, 800억 땡겼을 거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솔직히 얘는 그 도르구는 물론 이 선수는 윙어도 보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풀백으로 많이 나오지만 윙어도 이제 많이 보거든요. 이해가 안 가요. 2천만 유로 아래. 그러면 확 내려와야 되는데 한 300억 네. 아래. 그 정도가 맞는데 이건 너무 오버페이한 거다. 이게 나이를 생각하고 유망한 선수다라는 걸 생각했을 땐 그 정도가 맞다. 근데 이 정도 금액은 아니다. 아니 그건 아니야. 세리에 있는 모든 사이드백들 중에서 이 금액을 넘길 수 있는 선수는 제가 항상 말하는 두 명밖에 없다. 테오, 그다음에 디마르코. 두 명 말고는 없다 아예. 메뉴는 뭐 사실 최근에 이적 시장을 좀 잘 보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계속 오버페이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뭐 벵거 감독 시절처럼 유망주를 영입해서 유망주가 터져준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깔아주는 거는 그 선수의 능력, 잠재력 그것도 있지만은 나이 그리고 이적료도 포함이에요. 근데 이적료면은 사실은 클래스가 높은 선수를 영입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치. 거예요. 이러면 리셀로 이득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이 선수 자체가 엄청 잘하거나 엄청 잘해서 팔아서 한 5, 600억씩 나와야 이게 가능한 건데 저도 이거 뭐 맨유가 워낙 돈을 잘 버는 클럽이긴 한데 이제 이래저래 예전처럼 많이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PSR도 있고 그러니까 글쎄요. 뭐 일단 찬우 형도 이 정도 금액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 못하는 선수는 아닌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유명한 정도는 아니다. 선수한테 이렇게 금액을 주면 이제 나중에 만약에 판매가 필요하다. 네. 그럼 못 팔잖아요. 이 금액보단 더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해외는 힘들어. 그렇죠. 해외는 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없죠. 클럽이 진짜 몇 클럽이 없어요 이제. 아니면 사우디요. 네. 네. 자 도르구에 대해서는 지금 메뉴 팬들이 나 좀 이렇게밖에 못하나? 나 솔직히 좀 그런 생각 있어요. 레체가 이제 어쨌든 뭐 그렇게 큰 클럽은 아니기 그쵸. 때문에 이 돈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고 레체라는 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고 세리에 내에서는 이정도가 거의 발생하지 않거든요. 이제 세리에서 탑 클래스로 인정받은 공격수 아니면 뭐 미드필더 네. 정도 돼야 이 정도 금액입니다. 그게 이 정도 금액이에요. 근데 이제 막 데뷔한 약 유망해 보이는 풀백, 사이드백 혹은 윙어를 사이드를 측면 볼 수 있는 선수를 이 정도 금액으로. 이 금액으로 와. 솔직히 나는 그래서 좀 약간 비현실적으로 느껴요. 가끔 요즘에 계속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지르는 걸 보면서 야 이건 너무 비싼, 너무 좀 비현실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갖고 있는 부담감도 이제 상당할 것 같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선수들 개개인도 이제 부담감이 꽤 클 것 같다. 얘기할 선수는 아니긴 하지만 그 페페 있잖아요. 니콜라스 네. 페페. 걔도 본인 이적료가 잘 부담스러웠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치고는 너무 못하긴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근데 그것도 확실히 보면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꽤 큰 이적료를 받고 그렇죠. 갖고 그래서 그게 이제 짓누를 수 있죠. 그 어린 선수들 뭐 신인급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잖아요. 신인 때 처음에는 막 패기 있게 막 플레이하는 게 야 패기 있어 좋네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좀 부담감으로 작용하면서 내가 뭐라도 보여줘야 돼. 급한 마음에 잡고 안 해도 될 무리할 거 하고. 무리수. 네, 이렇게 큰 이적료를 받고 간 선수들은 그런 게 내가 이 돈 받고 왔으니까 내가 이 돈값 더 내야 내야지. 돼. 그러니까 이런 게 더 부담감이 돼가지고 뭐 어떤 선수들은 그런 거 즐기겠죠. 팬들도 그렇죠. 네 가격이 얼마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게 근데 다 사실 부담으로 그 작용하겠죠. 이적료는 사실 구단끼리의 딜이지 선수가 먹는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 네.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참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정도 이렇게 올라간 거에 대해서 뭐 이걸 뭐 강제로 막을 수 있는 그쵸.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니까. 아닌데 그렇습니다. 조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좀 더 돈을 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네. 저는 이적 시장이 양분화된 것 같아요. 하나는 사우디 프리미어리그, 나머지 나머지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아니 존 듀란 사가는 돈 보고서 와. 이 돈을 이렇게 주고 사간다고? 저는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이 요즘에 FA로 영입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클럽하고 가격 경쟁을 붙어도 자신감은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뭐 총알 네. 있는 팀이니까. 한번 지를 수는 있지. 문제는 뭐냐면 한 번에 두세 명 지르기는 어렵다. 어렵죠.
그러면은 한두 명이란 이야기가 되고 그럼 전력 보강하면 FA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예전에 그 미친 듯이 지르다가 엄청 한번 고생한 좀 피를 클럽이 봤잖아요. 있잖아요. 바르셀로나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다 네. 보니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적 시장은 사실 프리미어리그 클럽으로 보내면서 그쪽에서 돈을 끌어당겨서 그걸로 또 그 이제 돈으로 쓰고. 다시 이제 리빌딩하고 네.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요거는 이제 바르셀로나가 이득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포르투에서 뛰고 있는 니코 곤잘레스 얘가 이제 바르셀로나에 세론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요 선수를 맨시티가 지금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 처음에 니코 곤잘레스 이름만 보고 와 유베가 얘를 파나? 아, 그 니코. 갑자기 예. 갑자기 유베에서 뭐 그랬는데 아니구나. 얘 이제 뭐 그랬죠. 중미로 가야 되는데 얘가 일단 만약에 이적이 되면 바르셀로나가 이제 꽁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적을 좀 그렇죠. 바라고 계시겠네요. 그럼요. 어. 네. 그러니까 지금 맨시티가 가능하면 크게? 6천만 유로 정도를 네. 지불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러면 그 중에 40%인가? 맞아 40%예요. 네, 세론으로 바르셀로나가 이득을 챙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2,400만 유로 정도를 땡길 수가 있는 그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코가 맨시티로 갔으면 하는 바람은 분명히 있죠. 그리고 맨시티가 미드필더가 필요한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맞긴 맞아요. 그리고 니코 같은 경우에는 로드리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로드리는 천상계에 있는 네. 선수고요. 그 선수는 논외. 네, 그리고 니코는 사실 여러 가지 단점도 있는 선수예요. 근데 일단 니코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다가 위로 올라온 그쵸. 케이스고 이 선수가 나름대로 패싱력을 갖고 있는 선수니까 과르디올라가 어떻게 쓸지 그것이 관건처럼 보이긴 해요. 영입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 비디는 그러니까 거절을 당한 것 같고 바이아웃을 지르면 보내겠다 이쪽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론까지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네, 이제, 이적료를 챙겨야 되니 이쪽이 이제 회장이 안비보잖아요. 네. 빌라스 보아스라 요거는 어떻게 될지 뭐 시간 남은 걸로 봤을 때는 딜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이제 가능성도 거의 있긴 한데 마지막이라. 지금 어쨌건 맨시티 입장에서는 지금 미드필더 보강이 안 되면 네. 이 시즌 마칠 때까지가 좀 꽤 험난한 길일 거라서 어쨌든 챔스 티켓은 따야 되니까 네. 물론 이번 시즌 종료 시에 UEFA 개수로 봤을 때 5위까지 네. 프리미어리그가 나갈 확률이 매우 네, 높아 굉장히 보이죠. 높아서 네. 거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의 그건 있지만 그래도 뭐 관리를 잘해 놓는 게 좋으니. 과르디올라 감독 입장에서는 로드리 백업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선수가 실수가 많은 편이긴 네네. 한데 프리미어 리그에서 통할 수 있는 피지컬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패싱력도 갖추고 있으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욕심내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근데 이 종류가 이 정도는 그러니까 아니다. 백업인데 6천만 유로를 지른다? 너무 이거 비싸지. 너무 비싼 네, 거지. 너무 비싸죠. 네, 골 때리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왜 요구하는지는 알겠고 필요한 포지션이기도 하나 백업에 이 돈 주고 지르기에는 좀 약간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뭐 포르투 입장에서는 니네 네. 상황 아니까 돈 더 갖고 와 이거 아니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더군다나 그게 잉글랜드 네. 클럽이면 돈 많잖아 이렇게 가는 거니. 그리고 포르투는 또 장사를 또 잘해요. 거상이기도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리뉴얼해서 예전 느낌으로 다시 SL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축구 이외에 영주형이랑 차령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것도 제안을 주시면 SL은 조금 열어놓고 네. 경기 리뷰는 좀 컴팩트하게 그다음에 네네네. 경기 외 이슈 다루고 그다음 원하시는 얘기까지 프리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네. SL로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